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8월 6일 수요일 코스피는 3,200선 회복을 못하고 어제와 거의 변동이 없는 3,19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주 품목 관세 예고에 투자 심리가 좀 경계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 하락세였는데 뒷심을 좀 발휘한 거예요. 코스닥은 0.6% 상승한 그래서 800선을 좀 회복했네요. 다행입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1원 오른 1,389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26.5도. 기온이 많이 내려갔죠. 비가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좀 처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밝고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이상은의 사랑할 거야로 띄워드렸습니다. 하정민님께서 150일 된 우리 아기가 드디어 뒤집었어요. 오,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안 뒤집어서 얼마나 애가 탔는지. 역시 애들은 때 되면 알아서 큰다는 어른들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이때는 조금만 느려도 정말 엄마들 애가 타고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덜 먹였나 싶은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엄마들을 조바심일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씨앗들도 다 그렇잖아요. 이 싹이 트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저마다 다 개성 넘치는 열매가 되죠. 그래서 처음에 모르는 거예요. 아마 하정민님 아가는 기는 거 건너뛰고 잡고 확 일어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바심 갖지 마시고 잘 기다려주는 것도 엄마가 돼가는 연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저몽님께서는 비 핑계로 집에서 댕댕이랑 뒹굴뒹굴 쉬고 있는데 댕댕이는 좋아하는데 저는 운동을 안 해서 그런지 몸이 천근만근 더 기운이 빠지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댕댕이 우리 강아지 얘기하시는데 댕댕이도 사실 밖에서 놀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정목님. 네, 그러나 너무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것조차 행복해서 좋아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이제 날이 조금 개면 저녁에 좀 선선한 바람 불 때 함께 산책 한번 나가보세요. 아마 두 분 다 기운이 불끈불끈 솟아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35 아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무료 어플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책장 가득 읽을 거리가 빼곡하게 꽂혀있는 방과 후 북카페부터 생생한 지구촌 소식들 만나볼 수 있는 글로벌 톡톡까지 만나볼게요.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내가 만약 음식점을 새로 오픈한다면 상가 몇 층에 자리를 잡는 게 더 유리할까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연히 1층이지. 그런데 요즘은 이런 대박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1층보다 2층이 더 잘 나간다고 하네요.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역세권만 봐도 상가 1층 임대료는 2, 3층보다 많게는 2배 이상 비쌉니다. 비슷한 조건이라면 당연히 1층을 선호하겠지만 임대료도 훨씬 낮고 공간 활용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상층부가 되려 1층보다 장사가 더 잘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도심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소형 음식점이나 카페, 뷰티숍 같이 눈에 띄어서 사람들이 자주 들락날락해야 하는 업종도 상가 상층부에 자리를 잡는 추세입니다. 이런 흐름은 MZ세대 사장님들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마케팅 방식의 변화와 새로운 소비 심리가 맞물린 덕분입니다. 예약제로 운영하고 SNS로 홍보하는 방식, 그리고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공간 경험에 집중하면서 굳이 1층일 필요가 없는 영업 구조를 만든 겁니다. 또 배달이나 포장 수요가 높아지면서 효율성도 더 올랐습니다. 반면 1층 공실이 늘면서 건물주들은 대략 난감해졌습니다. 항상 먼저 나가던 1층 월세가 공실로 남고 오히려 2층부터 계약이
계약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그간 비싼 1층의 수익을 의존했던 건물주들은 요즘 2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고 있고요. 층별 임대료를 조정해 오래 머물 임차인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역세권이냐 이면도로냐 1층이냐 아니냐가 중요했던 상가 시장의 승부는 이제 위치의 힘에서 활용의 힘으로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경우가 여기서도 생겨나네요.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경제부터 인문, 사회, 문학, 자기계발서까지 다양한 책이 있는 방과후 북카페. 오늘도 예스24 손민규 도서 MD가 책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스24 도서 MD 손민규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책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에 관한 책을 준비해 왔는데요. 네. 첫째는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고요. 둘째는 인간과 법이라는 주제로 책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주제, AI, 인공지능입니다. 오픈 AI가 만든 챗GPT, 구글의 제미니, 일론 머스크의 그록, 중국의 딥시크 등 정말 AI가 이제 기업 간 경쟁을 넘어서 국가 간 전쟁이라고 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챗GPT가 가장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챗GPT는 2022년 연말에 공개하고 네. 불과 2달 만에 사용자 1억 명을 확보했습니다. 이 기록이 굉장히 대단했던 게 네. 인스타그램은 30개월 걸렸고요. 틱톡이 9개월 걸렸는데 2달 만에 이 기록을 확 단축해 버린 건데요. 챗GPT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샘 올트먼인데요. 올트먼에 관한 책을 들고 왔습니다. 미래를 사는 사람 샘 올트먼이라는 책이네요. 샘 올트먼에 관한 그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이 책이 처음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샘 올트먼에 관한 책이 한국에 한 2-3권 정도 소개되긴 했는데 공식적인 전기는 아니었고요. 올트먼이 내 이야기를 써도 된다라고 해서 허가를 내준 기록물이 바로 미래를 사는 사람 샘 올트먼입니다. 저자가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인 키치 헤이기이고요. 이 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샘 올트먼을 비롯해서 수백 명 이상을 취재하고 쓴 책입니다. 우리가 그 샘 올트먼의 삶과 또 그의 세계관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네. 일단 이미 너무 많은 삶의 풍경을 바꾸어 놨고요.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또 빅테크 기업들도 최근에 중간 관리자와 개발자들을 대규모로 감원하겠다고 잇따라 발표했는데요. 그 AI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일할 사람들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인공지능 세상에 내놓은 사람이 바로 샘 올트먼이거든요. 이 사람이 만드는 그 그림이 미래가 어디까지 갈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 책 표지를 보니까 The Optimist라는 그 낙관주의자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게 원서 제목인 듯한데 여기에 좀 실마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빅테크 기업을 움직이는 CEO들, 개발자들 보면 되게 어떤 저런 기술 낙관주의자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기술 낙관주의라고 해서 기술이 우리의 미래를 결국 좋게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이 책도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궁금하신 분은 프롤로그 정도만 읽어봐도 네. 샘 올트먼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두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저자가 묻습니다. 너가 생각하는 미래는 뭐냐라고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합니다. 전 세계 절대 다수의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세상을 꿈꾼다. 예. 그리고 또 덧붙이는 게 뭐냐면 지금 사람들 솔직히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지 않냐. 하기 싫은 일 하면서 살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트만이 꿈꾸는 미래는 하기 싫은 일은 기계들, 인공지능이 하게 놔두고 그 시간을 사람들은 자기가 진정 하고 싶은 일을 몰두하게 만드는 게 올트먼이 꿈꾸는 미래입니다. 참 젊은 사람이죠. 1985년생이고요. 처음부터 그가 이렇게 인공지능을 향한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여러 계기를 거치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세상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가가 된 건데요. 또 기업가라고 하기에는 표현이 좀 어색한 게 네. 오픈 AI가 비영리 법인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올트먼에겐 지분이 없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형태인데요. 이것도 이 책에서 부분적인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일단 짧게 요약해드리면 올트먼의 아버지가 부동산 중개인이면서 건축 쪽 일을 했는데요. 이제 비싼 주택을 부자에게 파는
이런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이제 저렴한 주택을 가난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올트먼의 관심도 불평등한 부가 아니라 이제 보편적인 부의 증대를 꿈꿨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책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네. 이제 샘 올트먼을 향해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올트먼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선하다, 착하다는 이제 표현을 하고요. 나중에 그 큰 힘이 되어주는 Y 콤비네이터라는 이제 스타트업 엑셀레이터라는 데서 네. 올트먼을 대학생 때 이제 만나서 평가하는 게 그거거든요. 똑똑한데 착하기까지 하다. 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한, 착한 샘 올트먼한테 그런 힘이 또 있었네요. 이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뭔가 매력적인 부분이랄까 아니면 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뭔가 위기나 고난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잖아요. 샘 올트먼한테도 위기의 순간이 여러 번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네. 이제 그 생애에서도 좀 길게 보면은 여러 고비가 있었고 오늘은 오픈 AI 운영하면서 한 3가지 고비 정도 이제 요약해 보면 네. 첫 번째가 이게 이제 머스크가 큰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스크가 사실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이때 이제 머스크가 얘기를 하죠. 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올트먼을 선택할 것이냐. 구성원들은 올트먼을 선택합니다. 이제 뒤에 얘기도 좀 나오는데요. 올트먼이 배후에서 좀 머스크 성격이 좀 무섭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선한 올트먼을 선택하고요. 이제 그렇게 머스크가 빠지니까 돈이 나올 데가 없잖아요. 네. 그때 또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습니다. 맞아요. 예, 이때 뉴스 엄청 났었어요. 그렇죠. 이제 많이 설득하죠.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밀리니까 이제 그런 걸로 설득을 해서 이제 신의 한 수를 두 회사 모두 거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큰 고비도 많이 이제 보도된 건데요. 23년 11월에 이 사진이 갑자기 그냥 올트먼을 해고해 버립니다. 화상 그 회의로. 근데 나머지 구성원들이 이제 올트먼이 없으면 난 오픈 AI에서 일하지 않겠다라고 그때 한 700명 정도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단체로 항의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그 쿠데타가 5일 만에 진압되고 올트먼이 다시 화려하게 이제 복귀를 하죠. 이런 바탕에는 일단 그 올트먼이 신뢰를 얻었고 또 이 기술을 선하게 이용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런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머스크는 약간 악연이 있죠. 네. 그래서 24년 2월에는 올트먼을 고발하죠. 원래 비영리 법인이라고 해놓고 실제로 너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사기업 영리 행위에 동참하고 있지 않냐라는 비판도 하고요. 이런 그 머스크와의 인연도 좀 재미있는 부분이고 또 그 좀 거슬러 올라가면 대학생 시절에 샘 올트먼이 이제 애플의 스티브 잡스한테 혼나는 장면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빅테크들의 거인들의 마주침 이런 것들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미래를 사는 사람 샘 올트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으로 만날 책도 한번 볼까요? 예, 한국 얘기인데요. 네. 그 소설가이자 논픽션 작가로 활동하는 장강명 작가의 먼저 온 미래라는 책이고요. 네. 이미 읽어보신 독자도 있을 겁니다. 이 25 서울 국제도서전에서 먼저 선보인 책이라서 2달 정도 출간된 지가 좀 지났고요. 네. 저는 그 서점에 있으니까 이 책을 장강민 작가가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먼저 들었어요. 근데 솔직히 재미없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제가 바둑 별로 안 예, 바둑 바둑. 얘기예요. 그래서 바둑 모르니까. 그런데 책 나오니까 읽어봤는데 바둑 몰라도 정말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먼저 온 미래. 네. 이게 그 바둑과 AI 얘기를 좀 해보면 2016년에 왜 구글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이 대결을 했잖아요. 5번 대국을 했던 것 같은데 알파고가 한 4번 이기고 이세돌 구단이 1번 이렇게 이겼는데 사실 그때 예측으로는 이세돌 구단이 이길 거다. 이런 예상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 결과를 두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바둑이라는 거는 굉장히 경우의 수가 진짜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기계가 다 학습을 하고 응용까지 한다? 이런 거에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또 당시에 출시된 바둑 게임들 보면은 성능이 뭐랄까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충격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소장님 말씀대로 정확히 4승 1패였고 인간이 거둔 마지막 승리가 이제 그때였습니다. 이제 거기에 관한 책을 복기하면서 내용을 복기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요. 알파고 충격 이후로 이제 바둑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소장님? 네.
사실은 뭐 한 번 졌다고 우리가 그 오랜 역사를 뭐 쉽게 접겠어요.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바둑 프로 기사들도 여전히 활동하고 네. 있고 뭐 이런저런 대회도 열리고 바둑 즐기는 사람도 여전히 있고 바둑 TV도 여전히 방송하고 네. 있고 영화도 나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바둑 여전히 두고 있죠. 네. 네, 알파고에 졌다고 해서 인간이 바둑 두는 걸 포기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장강민 작가가 취재를 해보니까 일단 지고 나서 너무 충격받아서 은퇴한 프로 기사가 있고요. 오. 그리고 오히려 이 알파고의 학습 능력 때문에 발전시킨 자신의 랭킹을 빨리 올린 또 기사도 있고요. 그런데 이 결국 알파고가 이겼다는 거는 네. 이제 최적으로 가는 길, 승리로 가는 최적의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방법을 학습하다 보니까 상위 레커들 간의 경기는 그 수가 좀 뻔히 보이는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 오히려 좀 하위 랭커들의 경기가 오묘하게 더 재밌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이런 면이 있었는데 또 반면 하나의 문제는 이제 바둑 학원이 문을 닫았다는 건데요. 그 여러 기사들이 이제 네. 상위 랭커의 경우는 뭐 상금으로 충분하겠지만 아닌 바둑 기사들은 바둑 학원을 운영하면서 그 수업료로 소득을 충당했는데 네. 더 이상 우리가 인간에게 바둑을 배울 필요가 없어졌죠. 그러면서 또 일자리 측면에서도 좀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아, 그렇군요. 그 드라마에서 송혜교 씨가 바둑학원 열심히 다니시던데 그거는 드라마여서 그런 거였군요. 뭐 아마 좀 유명하신 기사분들의 바둑 학원 정도는 잘 되지 않을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예. 조금 아쉬운 게 이 바둑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네. 뭔가 끈기, 인내, 집중력 그리고 어떤 태도를 배우는 것도 있어서 기계에게 그런 걸 배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기계가 더 잘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라고 하니까 뭐 바둑뿐만 아니라 지금 먼저 온 미래를 쓴 작가 역시 어떤 창작가로서 뭔가 글을 쓰면서 위기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이 챗GPT가 그 내건 기술 중에 하나가 능력 네. 중에 하나가 시와 소설을 쓸 수 있다였거든요. 그래서 창작자로서 굉장히 이제 위기감을 얻었고 바둑계를 취재한 건데요. 나머지 책의 마지막 3분의 1 부분에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창작자들의 대응, 뭐 그런 시도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꼭 그 인공지능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미 팬덤 비즈니스로 좀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장강민 작가가 생각하기에 소셜 미디어를 계속 운영을 해서 나의 팬들을 관리하는 형태의 일은 결국은 나의 사생활을 팔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이게 창작자에게 대안은 아닌 겁니다. 아. 네, 그래서 결국 뭐 인공지능의 윤리성 또 안전성을 계속 고민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인간과 법 다루신다고 했는데 어떤 책인가요? 이제 법과 인간에 관한 주제가 뭐 책들이 좀 종종 나오고요. 재밌습니다. 법정물이라고도 하는데요. 주로 쓰는 저자가 판사나 검사, 변호사들이 쓴 논픽션인데요. 또 공교롭게 최근에 2편이나 재밌는 법정 에세이가 있어서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서혜진 변호사가 쓴 법정 밖의 이름들이라는 책입니다. 그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는 보통 두 쪽 중에 한 편에 서야 합니다. 네. 가해자 편에 서야 되거나 아니면 피해자 편에 서야 되는데요. 물론 보통 사건이 맞고소하죠. 그러면 가해자이자 피해자를 변론해야 하는데 어쨌든 서혜진 변호사는 피해자 편에 주로 서면서 피해자의 권리를 목소리를 내어서 주장한 사람이고요. 이제 대표적인 그 사건이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들 진행했던 이제 변호사입니다. 이제 주로 성범죄 피해자 편에서 사건을 진행했고요. 또 최근에 최말자님 재심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1964년에 벌어진 일인데 이제 임금 마을 남자가 추행하려고 시도했을 때 저항하면서 그 남자의 혀를 손상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했죠. 그리고 60년이 지나서 재심을 했고 이제 최근에 무죄 판결 확정이 나왔습니다. 네. 그 사건을 같이 진행했던 게 바로 같은 그 서혜진 변호사이고요. 네, 이게 그 폭력이라는 게 참 인간 존엄성을 심각하게 이제 해치는 행위인데 네. 우리 사회는 아직도 폭행당한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너 정말 피해자 맞냐?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또 2차 가해를 서슴지 않는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책도 한번 볼까요? 마지막 책은 검사가 쓴 책으로 들고 와봤고요. 네. 전책이 조금 좀 무겁다면 이 책은 되게 좀 경쾌하고 발랄한 책입니다. 유무죄 세계의 사랑법이라는 책이고요.
2021년에 나의 친애하는 민원이라는 책을 냈었고 많은 독자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낸 신작이고요. 변호사가 이제 강자의 편에 서기도 하고 또 피해자 편에 서기도 하는데 네. 이제 검사는 주로 나쁜 사람을 기소하는 역할을 하죠. 어떤 벌에 처할지를 또 선고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검사가 쓴 책은 질문이 결국은 모아집니다. 누가 범죄를 저지르고 악이란 대체 무엇인지를 묻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답이 바로 유무죄 세계의 사랑법입니다. 악이란 무엇인가? 누가 악인가? 책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제 제목에도 실마리가 있는데요. 네. 유죄와 무죄. 이제 유무죄가 이분법으로 딱 나눠지진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그 시장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시장. 전통 시장인데 네. 근처에 대형마트가 들어옵니다. 네. 이제 상인들이 반발하겠죠. 그래서 대형마트 쪽에서는 일종의 위로금 형태로 보상안을 제시합니다. 근데 상인들이 받아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금액이 알려진 거와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고발이 들어가고 조사를 하다 보니 상인들이 조금씩 다 횡령에 가담했던 거고 네. 사실 대부분 다 가담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모두 좀 잠재적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뭐 얘기도 하고요. 아하. 또 그래도 감동적인 얘기도 많이 실려 있습니다. 네. 네, 뭐 출근하던 길에 실수로 사람을 좀 치어 죽였는데 그럼 보통 협상을 하죠 유족 측과. 네. 네, 유족 측이 합의를 하고 합의서에 근데 돈 봉투를 넣었어요. 네. 근데 유족 측이 보통 돈을 받잖아요. 네. 돈을 준 게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도 너무 힘들지만 저 사람도 트라우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냐. 여기에 트라우마 치료에 좀 보태 쓰시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사연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감동적인 사연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데 정명원 검사 특유의 뭔가 웃기진 않는데 재미있게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만한 표현이나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런 단순 폭력 사건들도 여기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그런 내용도 있다고 전 들었거든요. 남자들이 뭔가 싸울 때 우통 벗는 경우 있잖아요. 네. 왜 이러는 거예요? 뭔가 근육이 있는 분들이 뭐 과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 에피소드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요. 네. 뭐 조직 폭력 같은 경우에는 문신이 있으니까 이걸 과시하려고 읽을 수도 있는데 이제 어느 날 기소돼서 들어온 사람이 일반인인 거죠. 네. 문신도 없고 물어봤더니 왜 그러냐? 검사님 혹시 멱살 안 잡혀 보셨죠? 이러는 거예요. 아, 먼저 멱살 잡으면 네. 이기는 거다. 싸움에서 멱살 잡히면 끝나는 거라서 무조건 벗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다 벗었으니까 잡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머리채를 쥐어서 싸우는 그런 뭐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군요. 네, 지금까지 손민규 도서 MD가 책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상식, 지식, 투자 노하우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백현미님께서 예진 소장님 무슨 물 드세요? 몸에 안 좋은 거 덜 먹게 하고 싶은데 저는 오늘도 믹스커피 2잔에 아메리카노 1잔까지 내일부터는 다시 건강차 루틴 시작하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저는 사실 커피를 잘 못 마셔가지고 차 위주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마시거든요. 그래서 쑥차 많이 마시고요. 그다음에 생강 도라지 차도 굉장히 많이 마시고 민트차 그리고 최근에는 라벤더 그 꽃을 이렇게 사다가 티백에 소분을 해가지고 라벤더 티 많이 해 먹어요. 근데 이런 거 저는 되게 좋아요. 향이 좋거나 뭔가 기분이 이렇게 리프레시 될 수 있는 거 한번 해보세요. 생강 도라지 차는 목 건강에 좋고 쑥차는 또 몸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이런 거 드시면 괜찮지 않을까 추천합니다. 이준범님께서 점심을 항상 사 먹는데 오늘은 아내가 싸준 도시락 먹었어요. 배고플 때 먹어서 그런지 꿀맛이었어요. 엄지척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와, 아내가 싸준 도시락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겠어요. 당연히 꿀맛이죠. 당연히 배고플 때 드셔서가 아니라 당연히 꿀맛.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너무 맛있었다고 이 보내주신 문자처럼 정말 꿀맛이었어 엄지척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일 또 싸주실 수도 있어요. 네. 유성수님께서는 퇴근길에 집에 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비를 맞고 가셔서 제가 우산을 드렸어요. 저는 집이 얼마 남지 않아서 괜찮다고 드렸더니 연신 고맙다고 말씀하고 가시더라고요. 좋은 우산도 아닌데 제가 더 민망했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와, 정말 잘하셨어요. 저도 사실 그런 적이 있는데 비가 엄청 와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차 세우고 우산 꺼내드렸는데 아우 좀 괜찮아요? 괜찮은데? 하시더니
왜 괜찮다고 하시지? 아이도 비 맞는데? 하고 이제 쓱 가고 있는데 곧이어 차가 와서 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저도 민망했지만 어쨌든 유성수님 복 받으실 겁니다. 잘하셨어요.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난류성 어종들이 동해안까지 북상하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들을 먹이로 삼는 이 어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어류 중엔 공격성이 강한 종도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동해안 해수욕장 14곳에 유해생물 방지망을 설치하는데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드립니다. 지구온난화로 먹이 어종의 분포가 바뀌면서 동해안에 자주 출몰하게 된 영화 조스로도 잘 알려진 이 어류는 무엇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가오리, 2번 보거, 3번 상어. 네, 힌트를 드리면 뚜루루뚜루 네, 뭐 이런 거.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인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구촌 방방곡곡을 주민해 자세히 들여다보는 글로벌 톡톡. 오늘도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가 안내해드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안경 바꾸셨네요. 예, 운전하는 보안경인데 그대로 끼워가지고 굉장히 스마트해 보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내용도 스마트하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 주실 거예요? 오늘은 영국부터 가보겠습니다. 이 영국에서 음악 차트 1위한 한국 노래가 나왔는데 애니메이션 K-팝 데모노터스에 삽입된 골든이라는 곡이에요. 이 소식 자체는 뭐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 오늘은 골든의 영국 1위 소식부터 시작해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만한 또 알아두면 재밌는 이야기들 찾아왔습니다. 요즘 제일 핫한 이슈 가져오셨네요. 이 보통 우리나라 노래가 해외에서 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이제 빌보드 차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지금 말씀하신 골든이라는 노래 보니까 빌보드에서는 핫백에서 2위를 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1위를 하고 있네요. 이 영국에서 1위를 한 게 엄청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은 영국 주간 싱글 차트라는 게 미국 빌보드에 이어서 세계 대중음악 팬들이 가장 주목하는 공신력 있는 음악 순위 차트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리고 영국 싱글에서 한국 노래가 1등 한 거는 1위 한 거는 싸이 강남스타일 기억하시죠? 아, 그럼요. 예. 이거 이후에 13년 만에 처음이고요. 또 영국 차트가 재밌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네. 영국은 이 연초부터 지금까지 나온 모든 노래를 모아가지고 올해의 히트송, 올해의 노래 순위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요. 여기에 지금 블랙핑크 멤버인 로제 그리고 네. 브루노 마스가 같이 불렀던 아파트라는 노래가 네네. 현재 영국의 올해 노래 3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와.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아파트는 주간 차트 기준으로는 1위를 해본 적이 없는 노래예요. 아, 그래요? 예, 최고 순위가 주간 기준으로는 2위예요. 근데 지금 골든이 8월 첫째 주 기준으로 영국에서 1위를 했잖아요. 이 네. 추세가 오래 갈 수 있으면 아파트에 이어서 연간 히트송에서도 상당히 높은 순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음악 차트 하면 역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빌보드잖아요. 그렇죠.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도 지금 2주 연속 2위를 유지를 했거든요. 이런 순위가 어느 정도냐? 지금 골든이 전 세계를 강타했었던 그 놀이공원에서 한때 모든 아기들이 엘사 옷을 입고 나왔었던 그 노래, 그 겨울왕국, 네. 그 거기에 나왔던 노래 레딧고 끝까지는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레딧고 최고 순위가 빌보드 2위였기 때문에 아하. 만약에 이 기세를 몰아서 골든이 빌보드 핫백 1위에 오르면 네. 이거는 이제 기록상으로 봤을 때 제 세대 때 굉장히 유명했던 애니메이션 중에 알라딘이 있어요. 네. 홀유 월드라고 있어요. 아, 알죠. I can show you the 월드 뭐 네네. 이런 거. 그 홀유 월드급으로 역사에 남을 수가 있는데 이게 한국 노래라는 점을 떠나서도 애니메이션 삽입곡이 이 차트에서 빌보드에서 1위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고 흔치 않은 일이긴 합니다. 그러네요. 사실 레리코도 굉장히 인기여서 어딜 가든 누구나 부르는 그러니까요. 전주 나오면 갑자기 막 샤랄라 막 이렇게 되면서 막 그 노래를 부르고 그랬는데 그럼요. 이게 알라딘의 어후뉴 월드급이다라고 급이 될 수 하니까 있다. 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실
집에서 인터넷 이렇게 보면 우리 케이팝 가수들이 해외 가서 공연도 굉장히 많이 하고 거기에서 그 객석들 반응을 보면 외국인들이 완전히 정말 열광도 하고 한국어를 다 따라 부르잖아요. 그럴 정도로 보면 와, 우리 케이팝이 진짜 인기가 많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지금 이제 뭔가 데이터 측면으로라고 해야 되나? 세계 음악 시장에서 케이팝의 위상이 어느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케이팝이라는 게 네. 미국이나 유럽에선 뭐 일부의 취향 마이너 아니냐 뭐 오래 못 갈 수도 있다 이런 회의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회의론들이 좀 씻겨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 기자니까 이제 네. 우리 앞에 나타나는 요런 그 국뽕이라고 하죠. 이런 장면들이 네. 어떻게 숫자로 번역이 되는가를 보거든요. 음. 이 실제 산업 측면으로 봐도 미국의 음악 산업 안에 케이팝이 이제는 중요한 부분 차지하고 있다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2주 전쯤에 미국의 올해 상반기 음반 산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 기획사죠. 이 박신영 씨가 이끌고 있는 JYP. 네, 박진영 여기에 씨가 이끄는 스트레이키즈가 올해 낸 앨범이 있어요. 네. 이게 상반기 기준으로 미국 전체 앨범 판매량 2위했습니다. 오. 빌보드 핫백 차트 가운데 뭐 스트레이키즈 뭐 음반들 잠깐 반짝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네. 상반기 기준으로 지금 나오고 또 이 그룹 자체도 몇 년째 미국에 사랑받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 공연 같은 건 이제 코첼라 얘기하실 것 네네네. 같은데 그게 미국에서 북미 전체로 봐도 열리는 음악 페스티벌 가운데 제일 큰 거예요. 여기에 2023년에 헤드라이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블랙핑크였었고 네.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제 그 공연이 할 때 보면은 포스터가 먼저 나와요. 그 페스티벌 포스터를 보면은 네. 케이팝 이상이 어느 정도인가 알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코첼라라는 페스티벌은 매일 한 30-40개 팀들이 이제 공연을 해요. 아. 그럼 포스터가 나오잖아요. 네. 여기에 이름들이 쫙 써져 있는데 이게 인기 순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럼 30-40개면 줄이 한 4-5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한국 그룹들은 뭐 엔하이픈이라든가 뭐 제니씨라든가 이런 분들 초청되면 항상 첫 줄 안에는 꼭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한국 노래를 미국의 주류 문화가 인정하고 있고 잠깐 끼워주는 깍두기 수준 아니다 이렇게 보는 반증이 될 수가 있고 이 관련해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이 네. 백범일지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럼.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걸 바라진 않는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뭐 그래서 우리의 용모에서는 화기가 빛나고 뭐 이런 문장들이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에서 소위 국뽕이라고 한국인들로서 좀 자랑스러운 일들이 뉴스 장식할 때마다 누리꾼들의 댓글로 김구 선생님 보고 계십니까? 뭐 주모 뭐 이렇게 외치는데 지금 케이팝 위상 보면은 야 김구 선생님도 이 정도까지는 바라셨을까 이런 정도는 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수출액으로만 봐도 네. 콘텐츠 가운데 문화 사업 가운데 사실 게임 수출액이 제일 높기는 하지만 네. 게임 수출은 사실 감소세고요. 음악 콘텐츠 수출 증가폭이 매년 두 자릿수대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 정도. 추세대로라면 음악 수출이 한국에 벌어다 주는 게 매년 10억 달러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관측이 나와요. 그렇군요. 이게 뭔가 가수들, 기업들이 진출을 이렇게 잘하고 성과도 내는 걸로 봐서는 이제는 정말 그냥 뭐랄까 신기한 문화 뭐 이런 게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도 돈이 되는 그런 항목으로 잘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전에 우리가 이제 미국 문화에게 느꼈던 어떤 사대주의 이런 게 이제는 이제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뒤바뀌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를 좀 우월하게 봐주는 그런 거로 이제 전환이 됐구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까 우리 캐대헌에서 가장 히트를 치고 있는 골든이라는 노래 좀 얘기를 해보죠. 이 노래가 여기저기서 요즘 나오고 있고 가수들도 이거를 커버한다고 굉장히 높은 음역대잖아요. 아 너무 높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노래의 성공이 노래 하나가 잘 된 게 아니라 이 애니메이션인 K-pop 데몬 헌터스의 어떤 세계적인 유행과 같이 가는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아까 하셨지만 겨울왕국 이후로 어른들이 이렇게 많이 보는 영화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네, 저도 봤어요. 이게 근데 정말 뭐 애니메이션 이거를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시간이 후루룩
가더라고요. 맞아요. 네. 영상미도 좋고 이제 스토리는 뭐 저희가 좀 약간 끊어서 가야 될 부분이 이제 왜냐하면 그 어른 성인 대상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굉장히 괜찮았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골든의 성공과 같이 주목할 만한 게 이제 애니메이션이 잘 간다. 그러니까 네. 문화산업 측면으로 이게 뭔가 지금 붐이 좀 되고 있다. 이걸 봐야 되는데 빌보드 차트 봐도 지금 핫백 미국에서 제일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곡 가운데 8곡 정도가 이 K-팝 데모노터스 캐대언에 삽입된 노래예요. 뭐 유어 아이돌, 소다팝, 뭐 사자보이즈 아마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런 그 안에 극 중에 나온 그런 다른 그룹들이 부른 노래들도 계속 사랑받고 있고 네. 이 스트리밍 플랫폼 넷플릭스의 이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모노터스가 공개된 게 지난 7월이었잖아요. 네. 당시에 공개하자마자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영화 부문 1위를 애니메이션 부문도 아니고 영화 부문 1위를 기록하면서 전 세계적인 흥행 동풍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흥행 열풍을 넘어서 이게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지는 모습들이 네. 소위 그 양덕이라고 해서 그 외국인 중에 좀 한 문화 깊게 파는 마니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도 보여요. 사실 애니메이션에 담긴 세계관 자체가 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어린애들 볼 거니까 대충 만들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네. 이 제작진들이 정말 뛰어난 게 세계관 구현을 너무 잘 해놨고 거기에 한국의 전통 문화라든가 이런 걸 너무 잘 녹여내서 그래서 유튜브를 중심으로 지금 어떤 것들이 보여지냐면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작은 소품들 이게 네. 무슨 의미냐 이 설명들을 한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 그 양덕들이 해줘요. 네. 그런 콘텐츠들이 막 몇십만 회씩 조회수를 얻고 있고 그리고 그런 양덕들의 관심이 이제 우리나라 중앙박물관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오픈런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저 근데 그 얘기 들었어요. 이렇게 검색어를 보다 보면 예. 그 구글에 캐대헌 이스터 에그라는 말이 있대요. 그래서 그게 이스터 에그가 갑자기 거기 왜 나와 했는데 이제 어떤 복선이나 어떤 숨은 이야기라는 그렇죠. 의미인데 거기에 이제 캐대헌 영화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면 식당에서 주인공들이 숟가락을 놓는 게 있는데 숟가락을 놓을 때 휴지를 받친대요. 아, 그 딴 나라는 안 그런다고 막. 네. 그래서 그런 거 예. 저게 무슨 문화야? 하면서 저거를 찾아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깨알의 한국 문화가 속속 숨어 있는 그런 또 찾아보는 재미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K-팝 데몬 헌터스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 건 또 무슨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넷플릭스나 영화를 만든 소니 쪽이 좀 도와줬다고 해야 될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뭐냐면 이거 만약에 디즈니가 만들었으면은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디즈니는 정말 굿즈를 잘 만드는 그렇죠. 데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왕국 때 전부 막 엘사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이번에 캐대헌은 만든 데는 소니 픽처스고 배급한 데는 넷플릭스예요. 근데 여기가 굿즈를 잘 못 만들어요. 그 지금 제가 봐도 아저씨 눈으로 봐도 K-팝 데모노터스 공식 굿즈 상태가 사실 썩 좋지는 좀 않아요. 안 좋아요. 공식 굿즈가 뭐 휴대폰 케이스 이런 건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K-팝 데몬 헌터스 팬들이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캐릭터들의 원래 모티브 뭐 까치호랑이 이런 거 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 이제 민화 보면 많이 나오던 건데 이런 관련 상품을 구하려고 찾다 보니까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까지 찾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이 진짜 일을 잘하는 곳 중에 하나예요. 네. 기념품을 옛날부터 너무 근사하게 잘 만들잖아요. 너무 근사하게 잘 만들고 그거 선물하면은 외국 사람 정말 좋아했는데 맞아요. 이게 지금 거기에 공교롭게 이 캐대헌에 나왔던 캐릭터의 모티브가 지금 배지처럼 팔린 게 있어요. 까치호랑이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가보면 제일 먼저 뜨는 공지가 뭐냐면 기념품 주문 폭주로 인한 뭐 전시를 해야 되는데 기념품 주문 폭주로 인한 배송 지연 안내가 무슨 쇼핑몰도 아닌데 이런 게 공지로 올라와 있고 한국 방문한 외국인들이 지금 관련해가지고 오픈런을 해서 이제 살려고 갓을 그렇게 사간다고. 갓도 그렇게 멋있었는데요. 네. 정말 웃긴 거는 이제 저는 저승사자가 네. 우리의 전통적인 거는 맞잖아요. 근데 이 검은색에 갓 쓰고 입술 까맣고 이게 네. 이 세계관이 정립된 게 얼마 안 됐대요. 전설의 고향에 옛날에 PD님이 이제 만든 게 지금 이렇게 새로운 전통 문화로 원래는 이제 그 무속 신앙처럼 그 긴 옷 입고 있었는데 네. 이게 지금 또 갓 쓰고 이런 게 유명해지면서 또 새로운 현상이 된 거죠. 그렇군요.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좀 여러 콘텐츠들로 높아지고 있는 것에 좀 주목을 해보면
그 K-팝 데몬 헌터스 때문에 그 미국에서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 장면에서 김밥을 이제 빨리 공연하러 가야 되니까 김밥을 한 입에 넣는 장면이 그쵸. 있었는데 이거를 그렇게 따라하는 먹방이 유행이라고요? 맞아요. 이게 잘 만든 애니메이션 하나가 아까 음악도 지금 세계를 뒤집고 있고 굿즈도 지금 한국에 오거나 아니면 뭐 주문진 폭주 들어가고 있고 이제 김밥이면 K푸드인데 K푸드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약간 신기한 건데 네. 애니메이션 보다 보면은 그 주인공이 루미가 어수장님이랑 좀 닮으신 분인데 이 공연 마치고 성황리에 공연을 마치고 쉬시면서 네. 루미라는 주인공이 왜 한국 사람들 보면은 소파 위에 안 앉아요. 네. 꼭 소파 아래 앉아. 아래 앉아서 왜 사는 거야? 그렇죠. 기대잖아요. 네. 그거를 아까 이스터 에그처럼 그렇게 루미가 앉아서 김밥을 이렇게 자르지 않고 한 입에 이렇게 맞아요. 영화적으로 이렇게 확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를 본 외국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입에 넣기. 따라하려면은 뭘 사야 돼요? 김밥 사야 되잖아요. 김밥이 사실 미국 마트에 팔아요. 냉동 김밥 팔아요. 트레이더스 조나 이렇게 팔아요. 이거를 챌린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옛날만 해도 이게 격세질감이 정말 많이 느껴졌던 게 팝송 들어야 저희 때는 좀 네. 뭔가 있어 보이고 백스트리트 보이즈 정도 엔싱크 공부 좀 하는 것 같고. 공부하는 것 같고 진짜 좀 문화 안다 싶으면 이제 라디오헤드 뭐 이렇게 네네. 정말 그런 거 들어야 있어 보였던 제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지금 미국 사람들 어린이들이 이걸 그렇게 많이 본대요. 반복적으로 시청을 한대요. 황윤경님도 초 6학년 딸이 캐대언을 10번은 본 것 같다고 노래 하도 불러서 저도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인 맞아요. 거예요. 한국 현상이 아니라. 그래서 이 보다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런 세상이 왔나 싶기도 하고 잘 만든 문화가 정말 여러 가지로 뻗어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 김밥 한 번에 먹는 거 되게 어려운데. 영화적 그거 네. 어린 친구들이 만약에 이거 듣는다면 따라할 만한 건 아닐 수 있다. 꼬마 김밥은 가능한데. 그렇죠. 한국에서만 파는 마약김밥. 그거 근데 미국에선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군요. 있었나? 네, 어쨌든. 그렇군요. 오늘 캐대헌에 대해서 얘기를 K-팝 데몬 헌터스 정말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얘기 해봤는데 와 이거에 얽혀서 세계적으로 이런 열풍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정리를 해주시니까 다시 한번 뭔가 어깨가 좀 뿜뿜하는 생각보다 큰 얘기예요. 이거.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박성남님께서 김구 선생님 흐뭇하시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예. 그러게요. 이런 일이 있을 줄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대박이 생기는 그런 애니메이션이든 영화든 노래든 그런 상품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퀴즈에서는 영화 조스로 유명한 최근 온난화로 동해안에서도 자주 출몰하게 된 어류가 뭔지 여쭤봤는데요. 정답은 3번 상어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들은요. 4740님. 어방목은 60평생에 몰랐던 상식 많이 알고 가는 프로예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뿌듯뿌듯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정민님. 동해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상어를 물리치러 이번 휴가 때 동해 갑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늘 조심하게 안전하게 휴가 잘 다녀오세요. 자 이렇게 두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태환님께서요. 우리 앞에서 캐대헌 얘기했잖아요. K-팝 데몬 헌터스. 요즘 초등학생들이 학원에서 캐대헌으로 배운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영어를 캐대헌으로 배우나 보죠. 영어 버전도 있으니까 영어로 들으면서 배우면 진짜 머리에 쏙쏙 들어오겠네요. 괜찮네요. 그런 거 얘기해 주셨네요. 그리고 CYJ님께서 후렴에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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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our moment 이게 계속 떠오른다고 음을 살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연습해봤거든요. 이거 가성으로도 안 돼요. 가성으로도 안 돼. 힘들어. 너무 높아. 네. 자,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 순서는 이 곡으로 마무리할 건데 제가 무슨 노래 띄워드릴지 여러분 다 예상하고 계시죠? 맞아요. 바로 그 노래. 우리 이 노래 꼭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변영우님께서 뭐라고 해주셨냐면요. 제 뒤에 있는 옆집 7살 아가도 유튜브로 듣고 있어요 하면서 K-팝 데몬 헌터스 노래 얘기해 주셨거든요. 자, 이 노래 띄워드릴게요. K-팝 데몬 헌터스 OST죠. 헌트릭스의 골든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로 놀러오세요. I was a ghost, I was alone.